조국 혁신당이 갑자기 이병택 카이스트 명예교수 인선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병택 교수를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모르면 비난하기만 바쁠 겁니다. 그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야말로 통합, 실용, 인사의 기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11명의 인사가 발표가 났는데 뭐 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주요 인물 세 분 먼저 잠깐 좀 볼까요? 해수부 장관부터. 일단 해수부 장관에는 한국해사협력센터의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황정우 위원장이 지명이 됐고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정일연 변호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은 과거사위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송상교 전 사무총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예, 네, 잘해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화제 인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제 인사. 화제 인사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낙마하고 그 자리죠. 예, 그 자리에 국회에서 예결위원장도 지냈고 국정기획위에서 기획분과위원장도 지냈던 박홍근 의원이 지명이 됐고요. 네. 그리고 야, 여기가 이제 지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총리급입니다.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세 분인데요. 박용진 전 의원, 남궁범 전 삼성전자 부사장, 그리고 카이스트 이병태 명예교수가 지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제의 인사인데 네. 일단 우리 총리급 부위원장님 일단 차근차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뭐 하는 곳이길래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나 됩니까? 예전에 규제 개혁위원회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와 관련된 여러 총괄 부서를 국무총리실에 두고요. 거기로부터 업무 서포트를 받으면서 민간위원장과 함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시면서 두 차례 규제 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했고 그 자리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일대도약을 하려면 필요한 게 이 규제를 좀 합리화시켜내는 거겠다. 근데 총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도 있겠구나. 대통령이 사실상 의욕을 엄청 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좀 만들자. 더 키우자 규모를.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 산하에 뒀던 위원회가 아니라 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을 개정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 12월에 이제 내려고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필리버스터에 걸린 거죠. 그래도 계속 못하고 있으면서 대통령이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 왜 이렇게 국회가 일을 느리게 하냐고 그러면서 짜증을 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관련 법도 있었습니다. 외국인들과 외국인 투자기관들을 싹 불러 모아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세일질을 하실 자리에서 우리가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만들 거다. 그러면 외국인의 투자 규제나 이런 것들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대통령이 애지중지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새롭게 이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더 사이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여기 이제 보니까 뭐 기업 관련해 가지고 뭐 규제 새롭게 생기는 규제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업에 가는 이 규제가 괜찮은 건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그렇습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거나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알고 다시 인사를 보면 진짜 만화 같은 인사야.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제 보시면 대한민국 뭐 최고의 기업은 삼성이잖아요. 그런데 삼성맨이 들어가 있어. 남궁범 전 부사장. 그런데 삼성 저격수 박용진이야. 맞아. 굉장히 만화 같은 인사야 이거 진짜.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와, 난 이거 굉장히 재밌더라고. 이게 이제 사실은 12월 전에 제안이 왔었고 작년 12월 훨씬 전에 제안이 왔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12월에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뭐 필리버스터에 걸려가지고 지금에서야 오픈된 건데요. 근데
저로서는 좀 당황했던 게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역할이 한 70% 정도는 규제를 좀 축소하거나 없애는 역할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는 규제 신설과 관련된 이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만 없애고 줄이고 이쪽도 덜어내는 쪽으로 많이 있는데 박용진은 규제와 관련해서 잘 지키자. 야, 그 선 지켜 이렇게 얘기하던 입장인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이 발표하는 거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저도 똑같이 느꼈는데 수비 역할을 해봤던 사람이 공격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김민재 선수 기억하시죠? 딱 찬스 되면 들어가서 헤딩으로 골 넣고 다시 수비로 복귀하잖아요. 김민재 선수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기대하고 또 하나는 규제를 만들 거냐 신설할 거냐를 놓고 각각의 영역, 뭐 학계,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정치권에서 각각의 의견을 내놓고 조율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과정. 균형을 맞추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각각의 입장에서 다 얘기하고 중구난방이지만 토론하고 승복시키고 타협점을 찾아내는 일. 규제 합리화가 가야 될 길은 그 규제를 다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지켜야 될 규제를 만드는 일인데 그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각각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충돌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거의 그 삼성맨하고 삼성 저격수가 회의하는 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생중계하면 아마 대박 났거든. 회의하는 거를. 근데 저는 이 상징성 진짜 이게 대단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박영진 의원님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진보정당 운동도 하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왼쪽에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반명 이걸 떠나서 왼쪽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규제 합리화위원회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약간 규제를 푸는 쪽이에요.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중도 실용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약간 우리 당의 기본적인 노선을 약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약간 가운데로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가운데로 오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상징성도 있어 그러니까 보여요. 일종의 박용진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재벌 개혁하고 또 기업의 반칙을 눈뜨고 못 봤는데 저 사람이 어쨌든 심사 과정에서 오케이가 됐으면 그래도 걱정을 많이 덜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 문제와 그리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일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켜가면서 규제를 좀 단순화하는 거. 우리 기업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데 낡은 규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덜어내는 걸 하는데 적어도 저는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그 인사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도 같은 자리에 이번에 임명이 됐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분은 좋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식민지 근대화론 등 극우 역사관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혹시 이분은 어떻게 왜 임명됐는 줄 그 배경을 좀 알고 계십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고 저도 대선 때 선대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분이 선대위 결합하려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봤거든요. 얘기는 듣고 근데 그때 당과 국민적인 비판이 많아서 그때는 일단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번에 위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경영 전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또 경영 혁신과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다라고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아마 그쪽에서의 쓰임을 보신 게 아닌가 이런 정도만 추측을 합니다. 야 이것도 이렇게 하신다고? 왜요? 이병태는 칭찬하고 최욱을 비판하시네. 이거는 좀 서운한 거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뭐 아무튼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 홍준표 책사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어떤 그 통합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홍준표가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힘을 싣는 발언을
페북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페북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페북에 올린 글인데요. 부동산에 몰려있는 돈이 증시로 가면 코스피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부동산 광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부터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고 골프장 회원권도 폭락하여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는 기득권층의 탐욕에 갇혀 부동산이 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기형적인 선진국이 되고 있네요.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건물 임대업도 정상화되어야 하고 주택은 내 살 집 하나면 족한 것을 탐욕이 재앙을 부르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센스 없이 올렸네. 하나님 위에 건물주 아니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 언어 유희를 잘 모르셔. 주로 맞추는 건데.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이제 잘못 들은 거죠. 잘못 들었어 그냥.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홍준표 지사 시절에도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당대표 시절에도 그 가면을 또 부르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홍준표 대표도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에요. 저는 뭐 홍준표 집단입니다. 네. 아무튼 말이 되는 보수니까 그렇죠. 예. 생각해 보시면 말이 좀 통한다는 얘기, 말이 좀 통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대선 때요 김문수 지지 안 했잖아요. 사실상 홍준표가 그렇죠. 국민의힘 망해라, 니네 망해서 싸다, 망해봐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하와이에서 했나? 그러면서 계속 하와이에서 대륙간 탄도 쏴가면서 자기 친정 공격하고 이렇게 했었던 걸 기억을 해보면 맞아요. 그걸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돕는다고 했으면 도운 거죠. 그런 의미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뭐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그 보수 진보의 통합까지도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또 이 얘기하면 또 욕 바가지로 먹겠는데 진짜 나 같아. 아니 진짜 사감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거야. 사감을 나 같아 진짜. 반응들 아무도 호응을 안 하네. 너무들 하네 진짜. 반응했다가 낚아주는 아니 옆에는 호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가지가 아니라 세수대야로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 부위원장님, 총리급 부위원장님, 진짜 제가 인간적인 질문 들어갑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우리 총리급 부위원장님 입장이 바뀌었다. 이런 인사를 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솔직히. 네, 아니 저도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제가 전에도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비명행사 박용진 이재명 총선 이후 이재명 대표 처음 만난다. 그 자리 했을 때 전후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니 내란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지금 사감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정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권한대로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건데 이재명 당시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의견을 맞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천 안 주고 이렇게 했고 다만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거다.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란 극복하고 조기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왜요? 물어보길래 안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쨌든 공천 못 받고 이렇게 된 우리들도 완전히 그냥 의미 없는 희생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반드시 헌신할 거고 돕겠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 저랑 만났을 때에도 이제 지난날 있었던 것들은 잊어버렸으면 서로 좋겠고 앞으로 우리 할 일만 국민들을 생각하고 내란 극복하기 위해서 합시다. 이게 딱 그날 2월 23일인가에 그 사진 준비돼 있죠. 저는 살면서 가장 숨막히는 사진이었거든요. 아니 진짜 방이 좀 좁았죠 저희가. 아니 약수하는 게 반대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원래 박영진 의원이 두 손으로 하고 이재명 대표가 한 손으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약간 나는 반대로 됐어요. 그날은 밥값을 이재명 대표가 내던 날이라서.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 때는 박용진 의원이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공직자지만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저는 굉장히 뭉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공직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감이라는 건 존재하거든. 저는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요.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물론 이게 뭐 경쟁하고 또 이렇게 대립하는 갈등하는 뭐 것도 있었지만 네. 실제로 보면 스타일이 비슷한 게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둘이 경선하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제 국부펀드 대선 때 국부펀드 얘기하고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얘기하고 근데 이 두 개를 대통령이 다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이든가 대통령이 시정연설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면서 김대중의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김대중의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그리고 AI 혁신 고속도로를 깔겠다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대선 때 얘기했었던 표현 그대로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 이제 만나서 저 아까 그 장면 숨 막히신다는 그 장면 때 대통령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박용진 의원한테 좀 빌리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 운동장을 넓게 쓰는 정치 그 늘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딴 데 갔어도 그 얘기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고맙죠. 그러니까 저는 뭐 왼쪽에 있는 이른바 진보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네. 기업이나 혹은 합리적인 거를 찾아내는데 주저한 적이 없고 네. 대통령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뭘 하나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현안이 딱 생기면 어떤 정치인들은 얘기를 다 듣느라고 시간이 다 가는데 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오히려 제안을 해요. 네. 대안을 내놓고 막 그걸 밀고 가는 스타일이셔서 네. 저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많이 비슷하세요. 네. 근데 딱 하나는 저는 간이 작아서 코스피 3,000법을 상법 개정을 할 때 코스피 3,000법이라고 했는데 코스피 5,000으로 하시더라고요. 3,000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들어드릴 여유가 없어요. 아니 뭐 규모가 에피소드 달라. 없어요? 재민이 얘기 그렇게 막 그런 이론적인 얘기 말고 그럼 제가 재미있는 얘기 우리 이제 에피소드. 부위원장님 네. 결정적으로 그러면 뭐가 그렇게 두 분이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슷하고 네. 방법도 비슷하고 물론 뭐 배포는 좀 다르지만 뭐 잘 맞는데 그럼 결정적으로 뭐가 어디서 이게 안 맞아서 반명 우두머리까지 가신 거예요? 저는 우두머리 그게 아니라니까요. 궁금하네요, 진짜. 아까 뭐 수계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하는데 저하고 어디서 구체적으로 안 맞았냐?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거 저한테 쭉 아니에요? 질문들 이거 진짜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플 수 있는데 우리 부위원장님 입장에서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은 정치 검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좀 덜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진 그렇게 않나요? 보시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뭐 지사,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하게 가해졌던 그 조작 수사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거 아니었을까? 그런 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건 아닌가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정치 검찰의 행태와 이런 거는 드라마를 통해서나 영화를 네네.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요. 그렇죠.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맞는 건데. 네.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신 우리 지지층도 조그마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대립하기도 하고 의견이 다투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정치를 하면 리더들도 그래요. 국회의원들도 그래요. 이게 이게 맞는 거고 저게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서로 판단이 다르면 서로 대립하고 이제 논쟁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선택을 서로 할 거냐 이게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 정치 검찰이 동조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겠죠. 네. 이제 근데 그것과 정치 검찰과 싸우는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루트를 생각하느냐 무엇이 더 당을 위하는 거냐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못 참은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당을 뛰쳐나가 버리거나 당을 향해서 돌을 던지거나 자기들이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이낙연 분들도 계시고 이낙연. 네. 그렇지 않고 이낙연. 지금은 내가 아니다. 이낙연. 지금은 내 의견이 선택되지는 않았지만 이낙연. 내부에 남아서 이낙연. 당에 계속 헌신하고 예. 당원들의 선택을 다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네. 이낙연. 네.
이낙연 맞잖아요. 이낙연. 김문수 지지했어요. 이낙연. 진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죠. 네, 이낙연. 그러니까 이낙연. 네. 아 여기 자기도 모르게 아니 이낙연. 너무 놀리시는 것 같아요. 뭐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아니, 그 가지고 막 가지고 유치원 3법 그 맞아요, 어려운 거 해내신 맞아요, 분이야. 맞아요. 자꾸 나보고 무슨 뭐 세탁하지 말라는데 아니 뭐 내가 임명했으면 왜 나한테 세탁하지 말래. 근데 비판도 기준이 있고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힘 쪽에서는 김상우 왜 국힘을 개혁하지 않고 민주당으로 갔느냐 이 배신자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자 민주당에 왔는데 저 사람은 원래 국힘 소속이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검증 제대로 한 거야라는 것까지는 저는 논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없는 사실을 가져와서 완전히 사기꾼이다. 예를 들면 제가 범죄자다. 막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헛소문 내고 마타도하고 뭐 명예훼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마타도어는 다 좀 후자입니다. 검증이 아니라 정말 망신당해봐라 하면서 말 돌리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 되묻고 싶습니다. 이낙연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끌어내리려고 대장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괴롭혔잖아요. 그게 예. 진실이었나요? 진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비겁한 말 만들기고 기획이었지요. 남들이 말할 땐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낙연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그런 내부 총질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무너졌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우리 당 안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똑같은 일이? 저는 지금 저도 겪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뭐 국힘에서 공격을 한다. 국힘에서 공격은 도리어 이젠 좀 식상하죠. 왜냐하면 1년 반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똑같은 레퍼토리입니다. 똑같은 레퍼토리인데 뭐 배신자 공격은 사실은 국민의힘 원내에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국민의힘을 바로잡고자 싸웠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그런 비판이 없는데 그걸 보지 못한 원외 바깥쪽에서는 자꾸 그런 프레임을 들고 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불편하게 좀 질문드리면 혹시 이제 김상우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마타도에 대해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민주당에서 정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과대하게 이렇게 막 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혹시 방식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내가 좀 그렇게 해서 저한테 도움되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저한테 도움되는 게 없는데요. 제가 만약에 침소봉대하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죠. 근데 제가 일체 대응에 나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공약으로 1번 내세웠던 것이 저는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겠습니다로 선언했습니다.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저에 대한 마타도어를 이용할 생각이었으면 반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싸움에 나서겠죠. 그리고 판을 키우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그건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인의 모든 판단은 시민 중심 시민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거에서 등장하는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는 시민들에게 어떤 이익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럴수록 정책 중심, 알맹이 중심, 실행 방법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공약 1번으로 했던 것이 저는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네거티브 마타도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오로지 정책 이야기로 선거를 채우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린 것이 제 진실된 마음이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타도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마타도가 사실이기 때문에 봐라 대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더 또 마타도를 사실은 재생산할 것 마타도의 같아요. 나쁜 점이 그거예요. 뭐냐면 대응하면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대응하지 않으면 그거 봐라라고 또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판에서 마타도가 가장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통용되어 왔고 우리가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선거가 마타도어라 다 점철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정책 제대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 본 적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타도어 전략이 선거에서 워낙 주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응하면 마타도어가 주된 쟁점이 돼버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거바라가 돼버리니까 공격하는 입장에서 이처럼 좋은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시민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네거티브 마타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선거에서는 자살행위에 가까운 짓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망가지더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부합되지도 않고 건강한 선거 문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 선거 문화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그래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네거티브 마타도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하는데 무장 해제 선언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시민이 그 자리를 정책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고 실질적인 시민 삶의 개선에 대한 고민으로 채우고 싶은 것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채우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가 조직 선거, 돈 선거 안 하겠다, 또 자리 약속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선거 지금 어떤가요? 선거하면 다 조직 만들기 하죠. 열심히 조직 만들기 합니다. 그 조직 어떤 뭐로 들어오죠? 자리 약속으로 들어오고요, 이권 약속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약속, 이권 약속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당선되면 그다음 뭐가 생깁니까? 농공행상으로 불공정한 이권 카르텔이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 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조직 선거 안 합니다. 저 혼자 뛰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만들겠다 하면 결국 자리 약속, 이권 약속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건 시민의 이익을 해하고 불공정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직 선거 안 합니다. 돈 선거 안 합니다. 누구와도 자리 약속 안 합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니 지역에서 선거를 앞두고 제 조직이 안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시민들 믿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중심에 시민을 중심에 두려고 합니다. 뭐냐면 선거라고 하면 보통 자기 자랑하기 바빠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데도 개인 유세차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듭니다. 저 그래서 유세차도 안 쓴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유세차도 안 쓰고 시민들 얘기를 듣는 선거가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선거가 돼야지 일할 준비는 하지 않고 얼굴 도장 찍고 악수만 하고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일할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슨 얼굴만 비치고 다니는 선거, 저는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네거티브 마타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장해제 선언이 될지 모르지라도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직선거, 돈선거, 자리 약속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유세차 쓰거나 이렇게 시끄럽게 시민들의 불편함을 주는 선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야, 근데 울산의 주류 사회는 안 좋아하겠습니다. 매우 주류 싫어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저 사람 이게. 그러니까 주류 사회 그래도 입장에서는 기성의 질서나 제도는 인정도 해야 돼. 관행도 있는데 그걸 시장으로 나온 사람 그거 다 무시하고 이제 원판 새로 짜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그래도 20, 30%는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류 중에서도. 지금 그래서 울산도 지금 울산 기득권의 공격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제가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득권이 저는 기득권이 제대로 기득권이라는 말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불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시민이 준 권력과 예산으로 그들만의 뱃속을 채우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공정한 세상, 원칙이 바로 선 세상, 그래서 실력 있고 창의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기득권이 모르겠습니다. 정말 노블리스 오블리제처럼 품위를 보이고 모범을 보이고 원칙을 지켜간다면 왜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이익을 착취하고 침탈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침탈과 착취 구조이냐 아니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근데 경계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선거를 하면서 조직 선거를 하지 않겠습니다고 선언하고 자리 약속하지 않겠습니다고 선언한 게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민주당이나 또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할 때 보면 조직 만드는데 캠프 꾸리죠. 예. 그러면 한 300명 옵니다. 300명이 그냥 올까요? 자리 약속 받고 오죠. 예. 또는 개중에 광금 납품하는 사람이 있고요. 광고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선거 열심히 뛰어줄 테니 대신 당선되고 나면 나한테 주세요로 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그 사람들 혜택을 주면 그게 공정할까요? 그래서 캠프에 뛰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되고 캠프에 뛴 사람이 경제적 관급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면 그게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죠. 이미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거는 내 돈보다 더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그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쪽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캠프에 뛰었으니까 네가 이 사업을 하고 너는 캠프에 안 뛰었으니까 이 사업에 네가 더 뛰어나지만 배제된다. 이거 자체가 시민의 이익이 이미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 관행이 저는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혼자 싸우는 격입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많이들 조언하세요. 너 혼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선거는 있을 수 없다. 네거티브 없는 선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조직 선거, 돈 선거 안 하는 선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시민들 불편하게 하더라도 유세차 돌려야지.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이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제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옳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을 믿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낭만적으로는 보이지 않고요. 이제 그걸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면 와 얼마나 힘이 드는데 마타도에는 대응을 하지 않아. 그리고 기득권하고는 손잡지 않아. 예. 그런 상황에서 시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하기에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장벽 앞에서 서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이러면서 공격을 너무 많이 받으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좀 사실 감정질을 합니까? 저도 사람이고요. 예. 또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울산시장 도전하는 것 자체가 바보짓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국회의원 임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제일 편한 길을 만약에 선택하라면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하면서 8월 달에 뭐 최고위원 선거 도전해서 막내로라도 어떻게 최고위원 되고 당 지도부가 된 이후에 그다음 공천 때에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가 강한 지역으로 공천을 넣어서 국회의원을 이어가면 좋죠. 또 저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리스크 가득한 길이죠. 네.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울산 선거는 어려운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하고 진보당과 단일화가 되어야만 하는데 진보당과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진보당과 단일화가 안 되면 일단 무조건 지는 선거가 되는 게 울산입니다. 자, 그런데 리스크 가득하죠. 거기다가 온갖 악마 프레임이 다 걸려 있죠. 마토도어가 1년 넘어 지독하게 돈 곳입니다. 거기다가 뭐 민주당 울산 지역의 민주당이 뭐 저를 지지해 준다. 우리 당원들은 저를 많이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민주당 정치 활동을 실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득권을 깨러 왔다. 굴러온 돌이다 하고 적대시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이런 험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 편도 없고 제 조직도 없고 여기서 선거 방법조차도 네거티브 안 한다. 또 두 번째로 또 이 조직 선거 안 하겠다 선언해버리고 사실 여론조사 1등 나오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 안 받았습니다. 왜? 조직 선거를 안 하고 싶고 시민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싶어서 그분들 받아서 조직 꾸려면 새는 모이겠죠. 힘은 생기겠죠. 저를 못 건드릴 겁니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모아서 새가 생겨서 저를 못 건드리게 만든 대가로 저는 그분들한테 무언가를 또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건 시민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워요. 네. 분명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이니까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제가 요즘 힘들 때마다 많이 의지하는 영상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종로 버리고 부산에 도전할 때 그때 영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들 계속 되돌려보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마음을 이어가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도 저랑 똑같은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시종일관 기득권 타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의 이익을 해하고 불공정을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민주적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쉬운 길, 안전한 길, 또 기존에 틀이 있었지만 다 거부하시고 혼자 오롯이 망가지고 욕먹고 손해보고 억울한데도 꿋꿋하게 가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억울한 악마 프레임도 많이 걸리셨어요. 근데 일일이 대응 안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민주당 와서 제일 좋은 것이요. 제가 본받고 싶은 선배님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악마 프레임 걸렸지만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책으로 민주주의 길 한 길 가시고 도리어 본인을 공격하셨던 사람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그릇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엄청나게 그분도 악마 프레임 걸렸지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길로 진정성 있게 가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기존 쉬운 길이 있음에도 다 버리고 이게 옳기 때문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어떠셨습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다 품 안으십니다. 우리 기억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국민의힘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그마저도 다 포용하고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 되어가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오직 국민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들이 있고 이분들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이분들이 살아왔던 이 역사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제가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불의의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지역 몇몇 신문사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지역 일부 신문사에서 그걸 제 뒷조사다고 난리라고 듣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출마 기자회견에도 제대로 기사도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적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회유도 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잡고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잘못된 걸 바로 잡겠습니다. 회유에 협박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바보짓이죠. 지방선거 앞두고 싸우던 사람도 손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손 잡는 것이 결국 그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이라면 이거는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니까 옳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방선거 준비하면서도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도 저한테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지방선거 앞두고는 다 고개 숙이고 다 잘 지내야 되고 예쁘게 봐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뒤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도 비겁함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직을 유지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옳은 것은 옳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는 비판하면서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고요. 대통령님을 지키고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옳음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와 잘못된 데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제가 생각하는 옳음을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제가 망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제 뜻이 좌절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지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참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상욱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뭐 국물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진심으로 김상욱 의원이 잘 되기를 바라면 국민을 대신해서 열심히 도와주실 거고 네. 자기 사적 이익을 생각하면 김상욱 의원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 사적 이익으로 저 옆에 와도 별로 얻을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적 이익 전혀 없이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우리 대통령도 나서고 그렇지 있는데. 않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사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사적으로 친한 건 친한 거고 공적은 공적으로 갑니다. 철저하게 실력으로 과연 국민께 도움되는가, 나라에 도움되는가, 일 잘하고 있는가로 평가하시지 그게 실용이거든요. 그게 국민들께 신뢰를 드리고 국민께 이익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친한 사람이니까 챙기고 못하더라도 친하니까 챙겨주고 이랬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국민에게 백을 만들어주는 국가다. 그렇지요. 전 국민에게 백을 선물하는 대통령이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누구든지 기득권 가지고 다 움직여라. 그것이 공정하고 맞습니다. 평등한 세상이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래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하는 방식과 만들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말로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킵니다 하고 뒤로는 내 친한 사람 먼저 챙기고 사적 이익에 휘둘려버리면 그리고 원칙에 어긋난 짓을 하면 그건 배신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홍준표 대선 후보의 경제 책사, 정책 책사 이런 이름표가 붙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님 뭐라고 할지가 제일 궁금해요. 뭐 이분 또 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세게 하시는 분인데 아마 근데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안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세게 비판 안 하거든요. 본인이 일단 자기가 정책을 하고 있거나 정치 앞으로 미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자기 같이 있던 사람이 이재명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본인도 약간 뿌듯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네, 제가 보면 오히려 박수 쳐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력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영공학의 전공자이시기도 하고 청년 창업 투자 지주 대표를 맡으시기도 했고 카이스트에서 경영대학 학장 등을 지내셨는데 전형적인 시장주의자로 보이는데 이분을 이 자리에 임명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힘을 거의 구구정당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전략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상. 왜냐하면 이병태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굉장히 좀 막말 비슷한 걸 했거든요. 굉장히 세게 얘기했군요. 네, 제가 방송으로는 차마 이제 옮기지는 않을 텐데 그 정도로 막말을 좀 세게 했었고 그리고 뭐 친일은 또 당연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도마에 올랐었던 그런 아니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예 그런 분인데 네. 이병태 교수가 네. 왜 그럼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을 했느냐? 갑자기 흡수가 됐느냐? 저는 공통분모를 부정선거 음모론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아 부정선거 음모론이요? 왜냐하면 김문수 국힘 후보가 딱 후보로 딱 선출이 되잖아요. 그때 내가 도저히 김문수 후보는 지지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이탈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내가 지지할 수는 없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대열에 이탈합니다. 근데 지금 국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쩌고 있는 거죠? 지금 국힘은 부정선거 이런 걸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가르마가 전 거기서 가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재를 기용을 하다 보면은 국힘은 점점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름이 낯이 너무나 익어가지고 최근 내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5월에 민주당이 이분을 영입하려고 했다가 무산된 그 이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런 이력
이런 이력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이력이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검증 있다면 네. 왜냐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문제고요.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는 있죠. 그렇죠. 틀릴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거는 틀린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고치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해야 되지 된다. 않나. 국민이니까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친일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반일 기조라는 거를 규정을 해 비판을 하면서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든 친하게 지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친일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친일이라는 말이 가지는 힘이 너무나 폭력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시에는 정서상 못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아무도 뭐 글쎄요. 그래도 약간 해명은 필요해 보여요. 왜냐면 지금도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도 일본과는 아마 실용 외교 위주로 하고 있고 셔틀 외교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친일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죠. 그렇으면 안 되는 일본과 잘 단어죠, 지내야 사실은. 된다. 네. 아니면 전략적으로 뭐 그러니까 쉽게 가장 쓸 수 있는 게 뭐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 과거사 문제 과거사 문제대로 하고 미래 뭐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이 정도 쓰지. 친일이라는 단어는 저는 제가 근데 보기에는,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은 보수당이 아니에요. 그냥 보수당이 구구당, 아니고요. 구구당. 네네. 그렇죠.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이 종일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요? 왜냐면 종일. 그러니까 친일은 그냥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 이건 뭐 나쁜 의미가 아닐 수는 있겠죠. 근데 일본에 무조건 맞고 일본에 나라 다 팔아먹자는 이거는 친일을 넘어선 거죠. 이거는 일본에 종속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종일이라고 좀 정확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력들이 이재명 캠프에 유입이 됐는데 특히나 홍준표라는 사람을 과거에 지지했던 모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실제로 홍사모라든가 홍사랑이라든가 국민통합진홍 같은 단체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돼야 된다. 시대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홍준표 이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밉지 않은 분이었다. 밉지 않은 네, 분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좀 밉던데. 너무 할아버지. 죄송해요. 보수 정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거보다 좀 홍준표 선생님 죄송합니다. 좀 비겁해 보여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뭔가 솔직하게 자기 생각이 이렇고 그렇게 솔직한 척 얘기하는데 솔직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되게 시류에 편승하고 권력에 편승하는데 솔직한 척 하거든요. 그게 좀 겉과 속이 다른 비겁함이잖아요. 저는 좀 틀렸다고 생각해요. 소위 까맣다고 힘은 희다하면 될 건데 가만히 보면 힘센 쪽으로 붙어요. 네. 근데 아닌 척해. 그래도 그래요. 이분이 이제 소속되는 단체 부위원장을 맡게 된 단체 이게 총리급이라고 하던데 규제 합리화 위원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본인의 전공과는 일치하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허가를 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실용주의적 면에서는 비슷해요. 네.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인데 옛날에 참여연대 실용위원 할 때 보니까 홍준표가 당 대표 때 어떤 거냐면 뭐 그 참여연대에서 막 제안한 정책들을 받더라고요. 무슨 반값 그래요? 아파트, 그러니까 뭐 토지 임대부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만 임대하고 토지는 분양 안 하는 식으로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정책 간담회도 하고 이분이 그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의 대표였는데 맞나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구나. 실용주의적 면이 네. 있어요. 이분이 왜냐하면 사실은 뭐 물론 뭐 대군가 그쪽이 출신이긴 하지만 그걸 정책 받는 거는 그래도 좀 열려 있는 편이에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뭐 시류 취색적이고 이런 건 네네. 있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약간 공통점이 좀 있는 거예요. 선배님 근데 좀 전 그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님께서 정말 실용주의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사람들 중에도 기존에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과 그냥 친하게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오래 친하게 지내온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좀 젊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중도 성향인 사람들도 제법 많거든요. 있죠. 맞아요. 근데 맞죠. 보면 그런 분들과 협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보면 젊고 합리적이고 중도 성향이면서 실용적인 사람들을 많이 땡겨 와야 되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이제 나와라 거기는 극우당이다 하면서 많이 땡겨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보다는 자꾸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민주당 선배님들과 또 국민의힘 선배들이 같이 술 마시면서 친했던 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병태 이런 사람들도 물론 메테고 오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못지않게 괜찮은 젊고 참신하고 실용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 높은 자리 말고 좀 낮은 자리로 해서 좀 데리고 오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할 말이 생각이 납니다. 김상욱 의원 자네가 해둘게. 그렇죠. 당연히 그 얘기하죠. 제가 좀 많이 꼬아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예. 또 흥미로운 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네. 이병태 교수의 영입을 주도했던 분이 네. 민주당의 이현주 최고위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런 맥락이 좀 존재하는 거잖아요 보면은요. 네. 왜 그렇죠 하고 마시죠 말을?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현주 최고위원 역시 사실은 이제 2024년 2월에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에 복당을 했었고 그 전에 어떤 행보를 걸었냐면은 윤석열이 당선된 대선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경선을 할 때 홍준표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인가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어지는 흐름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네. 용인 정의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또 용인의 국회의원이시죠. 용인의 국회의원이에요. 요즘 아시잖아요. 또 이현주 의원이 얼마나 또 민감하신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 우리 이거 지금 다 핑퐁 해가지고 결국 우리 김상우 의원님께 발언을 드려도 약간 좀 이렇게 핑퐁하다 안 되면 진짜 어쨌든 간에 그런 이력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명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역시 의회였는데 네. 박용진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김상우 의원님 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박용진 선배님께서 보면 최근에 발언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성숙해졌다. 더 깊이 넓게 보고 계시는구나. 또 대통령님의 방향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는 능력 있는 선배님들께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거 대환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신 거고 이 사실 저는 포용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용적인 왜냐하면 사례. 박용진 이제 부위원장이 이제 되셨으니까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때 그 민주당 경선 이 과정에서 시끄러웠죠, 아주. 시끄러웠고 특히 이 언론들에게 비명 행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맞아요. 그렇게 네. 지금 아예 언론들이 그렇게 네이밍을 했잡고 실제로 그런 측면도 지난 총선 있었고요. 때 그랬죠, 실제로. 자, 근데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되게 힘 있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힘이 있죠. 모든 법을 통과하려면 그럼요. 다 여기를 거쳐야 되는 거죠, 거쳐야 지금. 되죠. 네. 와, 잘 보여야겠네요. 근데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제 뭐 진보정당 압니다. 운동도 네. 하시고 이랬던 분이라 학생회장도 하시고 이래서 그 인연으로 뭐 정무위 활동도 하시고 재벌 개혁에 굉장히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말씀처럼 정치적으로 보면은 약간 비명 쪽에 있는 분을 이제 하는 분도 있고 또 서울시장 고민도 조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사실 그 실용적으로 보면 앞에 이분은 약간 이병태 이분은 약간 뭐 실무 경제라든지 이쪽인데 박용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이제 뭐 재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아마 견제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섞어놓는 것 같아요. 믹스하는. 예. 그런 게 되는 거고 아까 이제 했던 그 공천 과정을 많은 분들이 있었을까 설명을 좀 드리면은 2023 총선 때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하위 10%에 들었죠.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패배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죠. 왜냐면은 정봉주 후보가 출마를 했다가 취소되고 다시 경선을 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됐다가 또 이제 결과가 바뀌는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절치부심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갔으니까 뭔가 정부를 위해서 새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박용진 전 의원도 이제는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어떤 스탠스를 좀 보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좀 용비어천가 잠시만 하자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요. 진짜 대단하다. 왜냐하면 네. 그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저까지도 다 포용하셨지 않습니까?
좀 그런 큰 그릇을 큰 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좀 상처가 있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도움된다면 통합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다면 내 상처 내 억울한 거는 중요치 않다 하고 품으로 다 품어안는 모습이라서 저는 그 품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본받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따라가고 여기가 있어요. 규제 합리화 위원회잖아요. 근데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포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은 또 예전에 한때 삼성 저격수로 불렸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재벌 견제라는 어떤 그런 분명히 쓰임새도 있다고 생각을 딱 하거든요. 맞네요. 그러면 그런데 규제합니다. 또 다른 부위원장에 네. 남궁범 부위원장이 임명이 이거는 됐는데 맞습니다. 여기 또 삼성 출신이에요. 그럼 안에서 레드팀이네요. 그렇죠. 그거를 좀 노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안에서 그럼 한쪽에서 삼성 안 돼, 한쪽에서 삼성 돼 이러고 이렇게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라는 네. 거네. 아니, 그런 식의 균형감을 심어놓은 것 같고 남궁범 부위원장 제가 이력을 찾아보니까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오랫동안 돈을 만진 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삼성전자 경리그룹장 전무직이었고 13년부터 14년까지는 재경팀장으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무를 지냈고 2014년부터 21년까지는 재경팀장 부사장을 지냈는데 그 어떤 얘기냐면은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아버지 시대였던 이건희 시대부터 이재용 시대까지 삼성전자의 회계 문제는 이분이 다 관장을 했다고 보면 되는 사람입니다. 와, 그럼 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상당히 재밌는 구조가 돼요. 지금 장은 이병태인데 이제 우리 박용진 선배는 남궁범 상무가 서로 이제 담론을막 붙고. 그렇죠. 야, 상당히 그러니까요. 다이나믹하게 장은 됐는데? 대통령. 예. 장은 대통령이고 예. 부위원장이 지금 학자 출신, 아, 예, 부위원장이 정치인 맞아요. 출신, 예, 예. 그다음에 기업인 출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봐도 이 세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합이 맞으려나? 이 회의를 생중계하면 진짜 되게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재밌을 것 생각이다. 같아. 이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한다면 삼성 저격수와 와. 삼성 보호자 자격을 가진 분이 네. 맞붙는 모습들을 네. 보면서 뭔가 또 이제 그 시장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까지 그러니까요. 등장을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할 테니까 굉장히 진기한 장면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